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15장에서요. 정보기관장의 평양행 부분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제는 지금 469쪽부터네요. 부제는 그곳에는 무슨 좋은 것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안기부장으로 취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다. 판문점에 오래 나가 있던 한 연락관이 원장실로 찾아왔다. 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어 찾아뵙고 말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해 보시죠. 다름 아니라 원장님도 북한을 한번 다녀오셔야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북한을 방문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전혀 예기치 않은 건의였다. 내가 왜 가야 하나요? 부장님들이 취임하시면 다들 북한을 한번 다녀왔고 또 방문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무슨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 꼭 특별한 일 때문은 아니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갖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가만히 생각해봤다. 정보기관장이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갖는 것이 유리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장들이 갔다 온 기록들을 좀 읽겠습니다. 놓고 가세요. 그런데 그가 자리를 뜨면서 하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부장님도 오래 하시려면 북한과 잘 지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는 부장 오래 할 생각도 없고 그 때문에 북한 측과 잘 지낼 이유도 없습니다. 특별한 임무가 있으면 당연히 북한과 비밀 접촉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임무도 없는데 내가 신임 인사차 갑니까? 조공 바치듯 가야 합니까? 내가 좀 흥분했나? 과격하다 싶게 너무 앞질러 말을 하고 말았다. 그는 겸연쩍어 하면서 물러갔다. 1998년 5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북한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인사차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 북한의 노동신문 책임주필 김철영과 아태평화위원회 김용순 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중앙일보에서 대표단을 구성했나요?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개인적으로는 누나를 모시고 합니다. 나는 약간 흥미를 느꼈다. 아, 그래요? 북측에서도 대대적으로 환영하겠군요. 누나라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이기 때문이었다. 1995년 좋은파동이 났을 때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홍 회장을 불러 3단계 통일론과 햇볕 정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 뒤로 중앙일보의 논조는 한겨레와 조선일보 중에서 오히려 한겨레 쪽에 가까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이래저래 그의 북한 방문은 관심을 모을만 했다. 그가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6월 초 홍석현 회장과 저녁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때 홍 회장은 북한을 방문한 감상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체제하는 동안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의 말을 한마디 전했다. 리종혁이 선배님 안보를 묻습디다. 그리고 그 자리가 즉 안기부장 자리가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니니 오래 하지 말라고 전합디다. 별사람 다 보겠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찼다. 그리고 왜 한번 안 다녀가시냐고 하더군요. 리종혁은 내가 알기에는 월북 작가 이기영의 아들이다. 그는 북한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세련된 매너의 소유자로 북한의 대외 연락창구였다. 네, 드물게 볼 수 있는, 이걸 우리말로 흔히 볼 수 없는, 이렇게 바꾸면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네요. 그는 한완상이 방북했을 때에도 친절하게 안내해 우리 측의 주목을 받았다. 한완상 전 총리는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한원상 장관의 통일부 장관 기용에 대해서 당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이기영의 아들임이 확실하면 피차 알만한 가문이지요. 그러나 리종혁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역대 부장들이 적지 않게 방북한 것이 빌미가 되어 그도 나에게 조공 바치러 오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동안 국정원,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를 포함해서 국정원은 책임자가 비밀 방북하는 것이 국민의 시선에 그리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 물론 1972년 이후락의 방북은 냉전시대의 통일정책에 큰 획을 그었다. 또는 임동원처럼 통일원 차관 때부터 남북 대화를 주도해온 경험과 인맥을 갖췄다면 모를까. 한국의 정보 총수가 적진 한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런데 역대 원장들, 이를테면 장세동, 서동권, 김만복 등은 물론이고 실세라는 박철원까지 중국의 밀사로 자명했던 미국의 헨리 키신저 흉내를 내며 북한을 번번이 방문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모양 같아서 공개하면 국민의 분노를 살만한 일이 많았다. 이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졌기 때문에 내 부하인 판문관 연락관이 감히 나를 찾아와 부장 오래 하려면 방북을 한번 고려하라라고 말하는 식이 되지 않았는가. 더욱이 북측에서 너도 별 수 없는데 왜 한번 와서 인사 즉 신고하지 않느냐 하는 투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불쾌했다. 나는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담의 형식이나 장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형식부터 평등해야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연결된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 카터의 주선으로 김영삼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뻔했다. 그때 회담 장소는 북한 지역이었다. 2000년 6월에 있었던 김대중과 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2007년 10월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역시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나는 불만을 갖고 정상회담의 장소부터 공평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 통일되기 전 정상회담이 4번 있었는데 동독에서 2번, 서독에서 2번 진행했다. 공평한 일이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대중은 제2차 정상회담을 구상하면서 개최 장소를 남측으로 유치하려 했다. 당시 김대중은 직접 김정일에게 서울에 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전에 여론을 띄우기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보수 3사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설득이 먹혀들지 않아서 3사에 대한 압력으로 세무조사를 시켰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네, 밑에 그 각주예요. 강인선 라이브 인터뷰라고 있습니다. 강인선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그 강인선입니다. 김대중 신문 기자 50년. 조선일보 2015년 5월 30일자 이 기사에서 김대중 전 주필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방상훈 사장이 감옥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김정일 답방을 지지해달라는 DJ의 요청을 거부하자 압박이 왔고 그게 세무조사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이제 김대중 주필은 조선일보에 있는 그 아주 보수 농객 김대중 주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름이 겹치는 분들이 2번 나왔네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이종찬 장군, 그리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일보의 전혀 다른 성향의 김대중 주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기회가 생기면 가장 먼저 개최 장소가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이번에도 평양에서 개최하고 남측의 지도자가 방북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좋다고 할까? 나는 국정원장도 이런 총체적인
판단하에 차후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감히 충고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대우 해체의 막전막후입니다. 김우중은 나와 고교 동기 동창이다. 대구 피난 시절을 포함해 재학 시절부터 우리는 비교적 가깝게 지냈다. 그러나 졸업 후 그는 연세대에 진학하고 나는 육사로 가는 바람에 한동안 서로 잘 만나지 못했다. 그 사이에 그는 사업을 일으켜 급성장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주목을 받았다. 한간에는 그의 부친이 대구 사범교사 시절 박정희의 은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 있지만 박정희는 그런 인정에 끌리기보다 젊은 경영인이 자신의 수출지상주의 정책을 일선에서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박정희의 관심을 끌다 보니 박정희 측근 인사들과도 가까이 지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어 한때 윤필용 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와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선거와 같은 대사 때에는 듬뿍 지원을 받았지만 평소에 푼돈을 받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와 건전한 우정관계를 유지해야지 자칫 재벌의 심부름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 나름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와는 언제나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도 나의 그런 자존심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기업인으로서 누구보다 출중해 재빨리 한국 재벌의 선두 그룹에 진입할 수 있었다. 많은 젊은이가 그를 우상처럼 따랐다. 다시 말해 그의 신화를 쫓아가는 키즈가 많았다. 율산, 재세, 김우중식 성장 코스를 밟는 듯하다 명멸하긴 했지만 그런 후배들이 김우중 선배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때마다 나는 그가 개발시대의 자라나는 기업인들에게 미친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위에 아주 재밌는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책을 보고 있고 여러분은 책이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우중 대우 회장 왼쪽과는 고교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였다.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필자는 한 번도 소년 시절의 우정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어린 시절에 찍었던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경기 고등학교 시절에. 김우중의 이런 신화는 김대중 정부 때 외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말을 고했다. 그는 해외 도피, 입국, 구속, 재판 등으로 수없는 고통을 겪었다. 지금도 그는 기업을 모두 잃고 무거운 벌금과 전과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친구로서 그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는 자신의 패배에 대해 반론과 변명을 거듭했지만 누구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던 순간 나는 마침 국정원장으로 있었고 그를 돕고 싶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그가 해외에 나가 있을 당시 현직에서 물러나 있던 나는 그가 재기하지 못하더라도 명예라도 회복하길 바랐다. 그러나 그것 역시 여의치 않았다. 나는 그를 둘러싼 여러가지 평가 또는 대우는 왜 망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김우중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허실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네, 오른쪽에도 사진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에도 밑에 캡션을 읽겠습니다. 김우중 회고록.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출판 기념회에서 자리를 함께한 고교 시절 친구들. 왼쪽부터 김종학 화백, 이기흥 서울예술대학교 이사장, 김우중 회장, 그리고 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마 동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다음 부제는요. 김우중 회장이 기업인입니까? 라는 부제입니다. 1983년 내가 서울 종로 중구에서 처음 당선되어 초선 의원이던 시절 나의 지역구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당선되어 자동으로 평통자문위원이 된 유명 인사들이 많았다. 기업가 정주영, 조중훈, 구자경, 최종환 씨와 작곡가 김동진 씨, 원로 배우 황정순 씨 등이 그 면모였다. 당시
종로의 평통위원들은 적어도 한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가졌다. 어느 간담회 날 옆에 앉은 구자경 회장이 불쑥 나에게 김우중 회장이 친구시죠? 하고 물었다. 나는 답을 않고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의 응시는 말 안 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었다. 그가 말했다. 김우중 회장이 기업인입니까? 그제야 나는 젊고 패기 있는 기업인으로 우리 경제계에 기적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라고 대꾸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의 말을 잘랐다. 기업인이라면 창업을 해야죠. 대우그룹은 기업을 인수만 했지 창업한 것이 있습니까? 맞다. 대우는 모기업인 대우실업 외에는 창업한 것이 없다. 부실기업을 부채와 함께 인수하면서 엄청난 인수자금을 은행으로부터 특혜 융자로 받아 그 기업을 정상화하는 시기였다. 이를테면 경남기업은 원래 나의 친구인 신기수가 오너였다. 그러나 은행의 지원이 끊어져 부도를 냈다. 그러나 대우가 인수하면서 당초 신기수가 은행의 지원을 요구했던 자금의 2배 이상을 받았다. 신기수의 말은 이랬다. 정부가 대우에 지원해준 액수의 반만 나를 지원했으면 경남은 정상화됐을 거다. 김우중이 이렇게 한국기계공업, 조선공사, 세안자동차, 대한통신, 국방부 조병창, 대한전선, 동양증권, 삼보증권 등을 인수하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대기업군을 형성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경영 형태를 국내 기업인들이 곱게 볼 리 없었다. 그래서 그가 정경련 회장 된다고 하니 정주영은 정치인이 정경련 회장이 되었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과 방법론의 충돌이라는 부제입니다. 2014년 6월 싱가포르 국립대의 신장섭 교수는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펴내 화제를 모았다. 2010년 여름부터 해외 운둔에 있던 김우중을 찾아가 대화한 내용을 엮어 펴낸 책이었다. 그때까지 대우의 몰락과 관련해 막연히 생각되던 내막이 소상히 밝혀져 있다. 보니 이 책이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신 교수는 이 책을 펴낸 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보기에 대우 해체의 진실규명의 핵심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과 방법론을 둘러싼 충돌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우중 회장에게 경제대통령을 해달라며 김 회장을 경제정책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국제통화기금 처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인지 의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실제 DJ는 대통령 후보 시절 3인의 유리 후보 중 유일하게 재협상 얘기를 꺼낸 인물이었다. 재협상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셸 깡드시 당시 IMF 총재가 한국으로 날아와 새 후보에게 각서를 받아갔다. 김영삼 정부에서 약속한 IMF 프로그램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대로 집행하라는 것이었다. 네, 이게 지금 중앙 썬데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14년 9월 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이후 미국의 압력 아래 IMF 처방에 너무 고분고분해 한국 경제를 다시 읽겠습니다. 너무 고분고분 순종해 한국 경제를 미국 투자은행의 먹잇감으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재벌들이 해체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게니치는 이러한 비판에 선봉했었다. 1998년 2월 취임한 이래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을 해왔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결국 한국을 미국화했을 뿐이다. 그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이제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재벌을 해체했다. 어떤 새로운 경제적 전망 또 제시하지 못하고 IMF나 미국계 투자은행이 하라는 대로 재벌 해체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 금융제국주의를 지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이건 월간조선 1999년 9월호에 실린 일본의 격주간지 시사잡지 사피오 1999년 7월 28일자에 오마에 게니치가 게재한 글을 번역해 소개한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1999년 7월에 일본에서 발표됐고 이걸 9월에 월간조선이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판은 국내에서도 제기되었다. 송병락 서울대 교수는 기업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펴내 김대중 정부가
IMF의 요구사항에 너무 집착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서양보다 100년 늦게 공업화를 시작했고 선진공업국의 대기업과 싸우기 위해 게이레스라는 기업 무리를 만들었다. 게이레스는 계열이라고 계래인가요?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그룹이란 뜻입니다. 재벌 그룹 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다. 기업 집단의 회사는 한국 기업을 잡아먹을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잡아먹히는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 글은요, 밑에 월간조선 1999년 9월호는 화제책에서 송병락 교수의 김대중 재벌 해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재벌 해체하려다 한국의 국부 해체할지도 라는 제목 아래 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MF가 요구하는 재벌 해체란 결국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외국 기업의 수단이었다는 시각이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네, 다음 부제는 시장은 늘 꼴찌부터 삼킨다입니다. 김우중은 신장섭 교수와의 대화집에서 15년 전 대우 해체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 관료였던 강봉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현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강봉균이 반박했다. 김 회장은 5대 재벌 중 한 명이었을 뿐 경제정책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립할 위치가 아니었다. 라면서 다른 재벌도 빚이 많았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고 자구 노력을 기울인 반면 김 전 회장은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시장의 불신이 컸다. 결국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대우그룹이 자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봉규는 이어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1998년 상반기부터 6개월 동안 김 회장을 20차례가량이나 만나 정부 방침과 국내외 상황을 설명했다. 그때마다 김 회장은 금융을 지원해주면 대우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어떻게든 대우를 도우려 했지만 대우가 구조조정을 늦추다가 불가피하게 해체되었던 것이다. 당시 경제관료들이 김 회장을 어떻게 하려 했다느니 기획 해체했었다느니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해명했다. 이건 데일리 한국 2014년 8월 22일자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현재도 김우중이 책에 언급한 내용에 대해 김 전 회장이 그간 해오던 얘기와 다르지 않다. 대우가 정권 이후에 기획 해체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현재는 김우중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다. 그가 재무부에서 나온 이후 김우중은 말없이 그를 도왔고 결국 그를 대우맨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현재는 천생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다시 관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대우 생활을 통해 김우중에게 반해 있었다. 그래서 김우중을 도우려는 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IMF 감독하에 한국에서는 아무리 금감위원장이라 해도 돕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부분도 해명했다. 제가 잠깐 언급하면요. 이 이현재란 분은 경제관료 출신인데 IMF 당시에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현재 라인이 있다라는 말이 그 뒤 한 10년, 15년 정도 이어질 정도로 굉장한 맨파워를 형성했던 그런 그룹의 좌장입니다. 네, 김우중의 이현재의 회고록 내용을 읽겠습니다. 대우가 해체된 건 시간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 1997년 7월까지 대우는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다. 자산 매각이든 외자 유치든 5대 그룹 중 꼴찌였다. 1998년 5월 제출한 그룹별 구조조정 계획에서 삼성, 현대는 목표치의 100% 넘게, SK, LG는 90% 넘게 자구 노력을 달성했지만 대우는 고작 18.5%였다. 시장은 늘 꼴찌부터 삼킨다.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다. 대우는 그런 시장의 법칙을 외면했다. 네, 이 내용은 이현재 위기를 쏘다. 김우중과 나 다 내놓겠습니다. 중앙일보 2012년 1월 20일자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나 나름대로 대우의 몰락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살펴봤다. 엄청난 시각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대우는 아직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92년 대선 과정에서 김우중과 서먹하게 결별한 이후 나는 정치적인 순환 시대를 보내느라 그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도 나같이 야당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정치 낭인을 반길 일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어렵게 치렀던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가 나의 상대 후보였던 이명박을 도왔다는 소문도 들렸다. 네, 다음 소제목은 관료들과 충돌, 세계 자본과의 충돌입니다. 내가 김우중을 다시 만난 것은 안기부장이 된 뒤였다. 그가 모교의 동창회장으로 선출되어 몇몇 동창을 힐튼 호텔로 만찬에 초대했을 때였다. 이때 이제 힐튼 호텔은 대우 그룹이 가지고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서울역 앞에 있는 큰 그 대우 빌딩이 있었고 그 뒤에 힐튼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쌓았던 우정에 금이 가게 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의 활동을 도우려는 마음도 변치 않았다. 그런 것이 인간사에서는 소중한 것 아닌가. 나에게 대우에 대해 좋지 않은 정보가 계속 올라왔다. 특히 IMF 측에서 김우중 회장의 언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정보였다. 그가 정경련 회장 대리를 맡은 뒤 김우중 대통령의 신임을 믿고 행정부의 기업 개혁 작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건다는 말도 들렸다. 다른 재벌 기업들은 구조 조정하느라 쥐어짜고 있는데 대우는 쌍용차를 인수하고 해외 수출에 열심히 페달을 밟아 순풍에 돛단 듯했다. 시중의 얘기는 모두 그를 시기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나도 무시했다. 내 생각이 맞았는지 과연 1998년 1분기 조선 자동차 수출에서 대우는 경쟁사를 훨씬 능가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외환위기란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뿐이다. 열심히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면 그런 빈혈 현상은 곧 해결된다. 라고 큰소리쳤다. 그럴수록 그에 대해 꼬집는 소리도 많아졌다. 그를 두고 경제총리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던 중 그는 1998년 3월 불쑥 500억 달러 흑자 달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물론 재계에서도 깜짝 놀랐다. 아니, 당장 100억 달러가 없어서 IMF에 손 벌리느라 이 고생을 했는데 500억 달러 흑자라니. 회심의 미소로 반긴 것은 누구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다면 이는 누구의 공로가 되겠는가. 나는 김우중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회장, 500억 달러 흑자? 엄청난 이야기 했는데 진짜 가능한 거야? 왜 정부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쑥 꺼낸 말이 아니란 말이야.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산해서 내린 결론이야. 생각해보라고. 매년 우리 기업들이 리노베이션 하느라 자재를 엄청 많이 들여왔는데 금년에는 모든 기업이 외화가 부족해 수입을 중지했어. 그러니까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게 되지 않나? 벌써 상반기에 200달러, 경상달러, 다시 읽겠습니다. 벌써 상반기에 2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될 전망이야. 내가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반기에 페달을 좀 더 세게 밟을 수 있게 수출 금융에 해주면 되는데 그게 우리 난간일세. 정부 사람들 알아듣게. 자네가 나서서 설득 좀 잘해주게. 그 뒤 내 나름대로 그의 판단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보았다. 무리한 판단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정부는 김우중의 500억 흑자론을 전혀 반기지 않았다. 김우중이 옛날식으로 수출금융을 따먹기 위해 수를 쓰는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우중식 수출은 밀어내기식 수출이었다. 미국 가봐라. 창고에 그대로 상품이 쌓여있다.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가 아니다. IMF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어떻게 수출 지원금을 받았냐는 비판이 재계와 관료들에게서 일어났다. 그해 연말에 결산해보니 399억 달러 흑자였다. 1997년 84억 달러 적자에 비하면 흑자를 낸 것만도 대견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부터 수출이 늘기는커녕 전년보다 2.3%, 즉 38억 달러 줄고 수입은 35.5%, 514억 달러나 대폭 줄어서 얻은 결과라고 냉담해했다. 김우중은 왜 그토록 관료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는지 사사건건 시비가 붙었다.
김우중과 재계관료 간의 제2라운드 논쟁이 벌어졌다. 1998년 7월 19일 정경련 하계 세미나에서 김우중은 정리해고는 경기가 좋아진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발언했다.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불황기에는 고용조정이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니 경제 전체의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였다. 이 정도의 발언은 경제총수 모임에서 적당히 넘길 수도 있었지만 때는 바야흐로 IMF의 감독하에 있던 시기였다. 자칫 이런 의견이 재계 전체의 생각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 이견을 제시했다. 그것이 김우중의 사견임을 못 박으면서 과거부터 남아도는 인력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고 넘기다 대량 해고를 해야 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근로자들도 이제 고용의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반박했다. 이날 더욱 주목된 것은 초청연사인 강봉균 청와대 수석의 발언이었다. 그는 정리해고를 통해 구조조정을 이번에 못하면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정세영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김우중만 머쓱하게 되었다. 왜 그런 튀는 발언을 골라가면서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진행 중이던 대우자동차 노사협상에서 김우중은 노조 측이 임금 인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으면 2,995명을 정리해고하겠다 라고 통보해 이중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우중의 제3라운드 충돌은 1998년 7월 31일 관훈토론회 발언에서 불이 붙었다. 이날 초청연사로 나온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라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정면으로 치고 나왔다. 발끈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해명을 요구하자 발언이 다소 와전됐다 라고 후퇴했다. 제4라운드는 금융산업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는 1998년 8월 18일 고려대에서 마련한 금융산업의 위기와 정보통신산업이라는 주제의 확술회의에서 또다시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핵심이 금융 분야다. 그동안 우리는 관치금융의 한계 속에서 경쟁력이 취약해졌다. 46개국 가운데 26이다. 수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금융 부담이 일본의 3.5배, 유럽의 2배나 된다 라고 지적했다. 맞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 자신이 관치금융 아래에서 성장했다. 자기가 그렇게 커놓고서 그의 등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정부더러 금융산업의 손대라고 촉구하는 이야기라는 해석도 있었다.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김우중의 돌출 행동은 계속되었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을 경제교사인 양 대접한다고 우쭐해했다. 그래서 경제참모들을 제치고 직접 대통령에게 묘책을 내놓곤 했다.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500달러 흑자, 제조업의 유휴, 시설 총가동, 정리해고 유예 등으로 김 대통령의 비위에 맞았는지 모르지만 경제 관료들에게는 대단히 못마땅한 소리들이었다. 당시 정부가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추진하던 4대 개혁, 즉 재벌개혁, 금융개혁, 행정개혁, 노동개혁과 상당히 엇나갔다. 김우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심각해졌다. 나는 참다 못해 나의 직분에 맞지 않지만 친구로서 그에게 충고했다. 세계 경영을 하려면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지 않나? 지금 대우는 구조조정과는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네. 내실부터 튼실하게 챙기고 자기가 서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해야 세계 경영도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자네에게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일세. 그는 펄쩍 뛰면서 나의 말을 반박했다. 구조조정을 누가 소홀히 하겠나? 그런데 누가 사가야지.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싸게 팔면 국가에도 이익이 될 게 없지 않나? 이게 다 IMF 뒤에 숨은 외국 자본의 장난이야. 우리한 기업부터 내놔야지. 적자 기업 내놓고 사라면 누가 사겠는가? 나도 자동차 사업에 전념하려는 생각이라 다른 기업들은 처분하고 싶네. 값만 잘 받는다면 당장이라도 처분하겠네. 나는 1998년 5월 말 현재의 개수를 보면서 그에게 말했다. 하여튼 대우가 서둘러야 하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우가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5대 그룹 가운데 꼴찌라고 하네. 회사를 처분하든 외자를 유치하든 빨리 서둘지 않으면 찍히게 되네.
그는 상기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표정에는 너도 나를 못 믿는 거야? 라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렇지만 내친구에 한마디 더 했다. 김 회장, 나는 자네가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고 정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김 대통령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말게.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은 대우가 삐걱하면 경제부처장들을 불러서 대우가 망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려. 그러니 봐줘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었네. 그러나 김대중도 그런 말 해주리라 기대하지 말게. 그분은 그럴 만한 배포도 없고 그런 식의 기업 살리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까지 비판해온 사람이네. 그런 식의 기업 살리기가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2번 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자기가 한 말을 뒤집겠나. 김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우중도 잘 되고 대우도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어디까지나 자구 노력을 잘 하라는 것이지 그가 대통령 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하는 게 좋을 걸세. 그 후 김우중의 행동을 보면 내 말을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여전히 대통령 면담을 위해 노심초사했고 대통령을 만나면 수출을 위해 금융을 풀어야 한다는 요청을 되풀이했다. 실로 3050 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대우라는 거대 기업군의 명운은 그의 원맨쇼에 달려 있었다. 1998년 10월 29일 드디어 노무라 연구소에서 최초의 비상벨이 울렸다. 노무라 연구소는 노무라가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경제연구소입니다. 대우그룹에 대한 경종이라는 기사가 나오자 국내외 시장은 아연 긴장했다. 주가는 계속 내려갔고 대우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미 발행한 어음의 기한 연장도 어려워졌다. 문제는 기사의 내용보다 그런 글이 노무라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첫째, 대우라는 거대 기업이 국내외적으로 몰릴 정도로 체질이 취약해졌음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글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재계와 관계가 김우중을 포위해서 몰매주려는 심사가 작용한 글이었다. 둘째, 대우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중시했다. 그는 세계 경영을 주장했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회고록 제목과 같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며 외치고 밖으로 세계로 나갔지만 아무리 세계를 주름잡더라도 더 큰 세계, 서구 자본이 판을 치는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 뛰노는 손오공에 불과했다. 그동안 김우중은 너무나 방약무인하게 세계를 향해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다. 그러느라 적을 많이 만들었다. 물론 그는 국제적인 인물들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그 정도 되면 세계적인 자본 권력가들로부터 설령 대우가 건방지다는 평을 들어도 방어할 수단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판단은 틀렸다. 그가 위기를 맞자 그런 세계적 네트워크는 가동되지 않았고 그는 고립되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봤던 것 같다. 김우중은 리비아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미국 조야를 쫓아다니며 리비아를 위해 설득 작업을 했다. 물론 대우가 리비아 건설 사업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으니 당연히 리비아를 위한 일이 자기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뛰었겠지만 미 정보기관에서는 그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미국 측에서 무아마르 가다피의 사절을 폭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리비아에 전달하기도 했다. 과연 1986년 4월 16일 미 전폭기가 카다피 사절을 폭격했지만 카다피는 피한 뒤였다. 이런 아슬아슬한 행각을 그는 용감하게 하고 다녔다. 여기 지금 이 카다피는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가 미국과 그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그래서 리비아의 국가 원수였고요. 우리나라랑은 좀 경제적으로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전에 이제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과 아주 호용호재하는 그런 관계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대수로를 동아건설이 당시에 수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꾸기 위한 그런 대형 프로젝트, 이걸 이제 오일 머니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미국의 반대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1986년 리비아의 원유가 미국의 금수 조치로 판로를 잃자 대우도 건설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김우중은 원유를 대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미국 몰래 리비아의 원유를 빼내고 벨기에 앤트워프에 있는 정유 공장을 사들인 뒤 거기서 정제해 국제시장에 팔아 대금을 회수했다. 여기서 재미를 본 대우는 1992년 쿠바와도 원유 거래를 했다고 한다. 미국이 금수 조치한 틈바구니에서 돈을 번 희한한 김우중식 발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하나하나 미국 정보당국자의 파일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세계 경영은 대우를 세계 속으로 웅비하도록 만들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투자와 진출에 위기와 모험이 따른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대우는 투자만 생각했을 뿐 자신들에게 닥칠 어두운 그림자는 보려하지 않았다. 1993년 대우는 말레이시아에 K200 장갑차를 판매하고자 진출해 미국의 FMC, 프랑스의 GIAT, 영국의 ALVIS 등을 제치고 입찰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FMC는 CIA까지 동원해 한국의 K200에 대한 악평과 역정보를 퍼뜨렸지만 대우는 이를 극복했다. 미국의 전통적인 군산 복합체는 대우에 밀리자 부글부글 끓었다고 했다. 1996년 대우는 세계 4위로 평가되던 프랑스의 가전산업체인 톰슨을 인수하고자 입찰전에 참가했다. 상대는 역시 다국적 기업인 알카텔이었다. 더욱이 톰슨은 프랑스의 전자 방위 산업체였다. 대우는 방위 산업 부문을 프랑스의 마르타에 넘긴다는 조건으로, 죄송합니다. 마르타가 아니고 미르타입니다. 프랑스의 미르타에 넘긴다는 조건으로 강적 알카텔을 물리치고 입찰에 성공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프랑스 의회에서 톰슨의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입찰에 성공하고도 회사를 인수하는 데 실패했지만 동북아의 조그마한 분당국 한국의 기업이 톰슨을 먹으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토픽감이었다. 세계는 무서운 아이, 앙팡 테러블 대우를 다시 한번 주목했다. 아마 물밑에서는 언젠가 이런 버릇없는 대우를 손봐야 한다고 벼르는 세력도 있었으리라. 대우가 결정적으로 세계 자본가 그룹의 괘씸죄로 걸린 것은 자동차 산업의 동구권 진출 과정에서 GM을 보기 좋게 물먹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1995년 대우는 1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루마니아, 인도, 우크라이나 등과 자동차 합작회사 설립에 성공했다. 특히 그 가운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눈독을 들인 나라였다. 그래서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인 GM이 나섰다. 그러나 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GM은 물불 가리지 않는 대우의 공세에 나가 떨어졌다. 이 작업의 선두에 나섰던 박동규 사장은 이때를 회고하면서 당시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992년 2월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도 대우의 세계 경영에 불안을 느꼈던 것 같다. 도대체 해외에 얼마나 많은 회사를 차렸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나에게 이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다. 그때 파악한 현황은 모두 50개국 199개 현지 법인에 5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미처 파악하지 못한 회사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200여 개 법인을 거느렸던 셈이다. 이런 방대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대우가 해외에서 기체한 액수는 무려 400억 달러라는 첩보도 있었다. 여기서 기체란 얘기는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즉 빚을 냈다는 얘기죠. 그해 3월 15일 국제경제조사연구소가 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주식회사 대우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유동성 악화, 대외 신인도 하락, 세계 경영 실패, 현황 파악이 어려운 해외 누적 부채 등으로 인해 IMF에서 정부 지원을 견제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가 몰리는 6월경이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1999년 4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신용평가회사 S&P는 대우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 조정하면서 만약 대우그룹이 부채 감축을 지연하면 추가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어윤대 사장은 S&P가 한 단계 더 하향 조정하면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되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제히 채권 회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위기가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다. 네, 다음 부제는요. 이 현재 좀 불러내주라 입니다. 나 우중인데 부탁 하나 하자. 이 현재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피하는데 너 헌재 좀 불러내서 나하고 면담 한번 주선해주라. 헌재가 피한다면 이유가 있겠지. 어떻게 그가 빅브라더인 김 회장을 피하겠나. 농담 말고 내일 아침까지 조찬이라도 함께하도록 불러주게. 1999년 4월 20일 김우중이 나에게 전화를 해왔다. 이 전화를 받고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국정원장으로서 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맞는가. 결론은 나 개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물론 자기 합리화였지만 그가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든 나는 우정을 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이현재에게 전화해서 한 일식집에서 다음날 아침을 하자고 초대했다. 장소를 국정원 안가로 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만남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아침 김우중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현재는 정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방으로 들어서다 김우중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그럴 수밖에. 어색한 장면에 내가 끼어들었다. 이 위원장, 김 회장을 만나서 자세한 사정을 듣고 판단은 직접 하기 바랍니다. 피할 필요는 없고 정확한 실정을 들어봅시다. 김우중은 서류를 꺼내 무언가 빠른 어투로 설명했다. 사실 나는 CP가 어떻고 발행한다고 어떻고 IMF와의 협정이 어떻고 하는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알 필요도 없어서 밥만 열심히 먹었다. 다만 이현재의 절규 같은 한마디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의 청을 제가 들어주고 제가 죽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이 말한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저도 죽고 회장님도 죽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현재는 그 말을 던지고 방을 나가버렸다. 김우중은 허탈해했다. 김 회장, 너무 늦었어. 내가 작년에 말하지 않았나. 김대중 시대는 다르다고 말이야. 얼마 후 김우중은 해외로 나갔다. 대우가 공중분해되는 시점이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권해서 나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김우중은 나중에 주장했다. 나는 잠시는 몰라도 그 6년 동안 나가 있던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김우중은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김 대통령도 김우중이 국내에 들어오기를 정녕 바랐다면 국정원이 얼마든지 그를 찾아내 설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도 없었다. 결국 무언가 얽힌 일들이 있는 것 같았다. 해외에 있는 동안 김우중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으니 회사 임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중지해달라는 호소였다. 김대중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반추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동안 수행해온 경영정책과 전략의 오류나 불찰을 호도하거나 변명하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통령님께 커다란 부담을 드린 채 2년 전 조국을 떠날 때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저에게는 가슴 짓누르는 실패의 책임만 있을 뿐 한 줌의 회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햇볕조차 들지 않는 다락방에서 칩거하던 중 최근에야 대우에 관련한 여러 조치의 전말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바, 제 가슴속에 묻어두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피눈물로 마지막 간청을 드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힘든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입장에서 사법부에 어떤 요청도 하기 어려운 것이 당시 사정이었다. 결국 대우 임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갔다. 이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낸 김우중은 좀처럼 귀국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것은 김대중 정권이 물러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1999년 10월 중국 옌타이 대우자동차 중국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로는 계속 해외로 떠도는
위성 같은 신세였다. 말로는 당시 채권단과 임직원의 권유를 받아 해외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납득할 수 없었다. 5년여 전 김우중은 과거 동구권 진출을 위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바 있었는데 그 여권으로 해외 체류 중에 독일과 수단, 프랑스, 베트남 등지를 왕래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고위 인사가 노무현 대통령 방문 시 대우가 베트남에 기한 공로를 참작해 김 회장의 무사귀국을 호소했던 듯하다. 이에 우리 정부도 호의를 보여 일단 국내에 들어와 재판을 받으면 절차가 끝난 뒤 다시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는 언지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늦게나마 김 회장이 귀국해 재판에 회부되었던 것 같다. 네, 다음 부제는 김우중 실패 원인입니다. 김우중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세계는 넓다고 외쳤지만 사실은 넓지 않았다. 그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의 힘을 경시했다. 언제든지 요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과두 자본에 찍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왜 그는 그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도 알지 못했을까? 1997년 12월 한국은 혹독한 외환 위기를 겪었다. 대우가 이렇게 공경에 처한 것도 그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외환위기는 동남아를 위시한 신흥공업국의 경제를 국제 유대자본에 예속시키려는 국제 유대자본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유대계 금융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를 찍어서 이 음모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이런 음모론은 그 뒤로도 계속 퍼졌다. 2011년 9월 유럽의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시점에 영국의 한 금융 전문가가 BBC 방송에 나와서 정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골드만삭스가 세계를 지배한다. 골드만삭스가 유로 위기 구제안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대규모 펀드로 흔들린다. 라고 말했다. 과연 이것이 지나친 말이었을까? 대우그룹은 리비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같은 틈새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유대계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국제금융질서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었다. 이는 전세계 금융시장, 자원시장을 손에 쥔 유대계 자본의 신경을 건드렸으며 결국 대우가 유대계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유대계 금융 전문가인 로스차일드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주장한 화폐전쟁, 숭훈빙 저의 한 대목을 연상케 한다. 네, 이 내용은요. 경제 초점,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한국, 조선일보 2010년 11월 7일자에 있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주장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유대계 금융자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4년 세계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직을 제닛 앨런 연준 부의장이 자연스럽게 맡았을 때 언론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폴 볼커, 앨런 그린스핀과 벤 베넨키 의장에 이어 유대인이 39년 연속 세계 금융의 최고 자리가 권력자 자리를 차지하는 셈이 되었다라고 꼬집었다. 유대인의 파워는 의장 자리뿐만 아니다. 임기 14년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6명 중 4명이 유대인이다. 이들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는 춤을 추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금융자본 앞에서 김우중은 겁도 없이 리비아의 카다피에게 친절을 베풀고 국제 제재를 위반해가며 원유도 대신 팔아주었으니 괘씸죄에 걸려도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동안 한국이 세계화되었다고 외쳤지만 실제 정서는 우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활개를 친 결과 외환 위기가 닥쳤다고 본다. 그 결과 우리 은행들의 주식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게 되었고 재벌도 버릇없이 굴면 여지없이 응징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대우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둘째, 김우중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성취하고자 일에 도취해 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거기에 발맞춰 언론 및 그와 동행한 작가들도 김우중을 24시간이 모자라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고
오늘도 유럽, 내일은 중동, 오늘은 유럽, 내일은 중동, 모레는 아프리카로 뛰어다니는 일 중독자로 묘사했다. 매일 조찬 회동, 오전 상담 2차례, 오찬 회동, 오후 상담 한두 차례, 만찬 회동, 그리고 다시 야간 상담. 이렇게 상담에서 상담으로 이어지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해도 서너 번이면 벌써 지쳐 떨어질 지경이었다. 라는 관찰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칭찬받을 일인가? 그것이 우리나라 섬유 수출의 왕좌를 차지한 대우실업의 사장이라면 칭찬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그룹 대우의 총수라면 칭찬보다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우는 1998년 공중 분해되기 직전 41개 계열사의 국내 9만 명, 해외 15만 명의 고용을 유지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이었다. 회장 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끌고 갈 회사가 아니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형태는 대개 이병철형과 정주영, 김우중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총수가 항상 상황을 정관하면서 기업이 나갈 방향을 설계하고, 예하 기업은 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채 그들이 경영 능력을 발휘해 회사를 건실하게 키워나가도록 독려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후자는 총수가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다. 권한의 위임도 지극히 제한하고 무엇이든 총수가 직접 확인하고 결심해야 일이 추진된다. 하지만 21세기형 리더십은 아무래도 전자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옥포 조선소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직접 내려가 목침대 깔아놓고 자면서 한 달간 근로자와 대화하고, 해결되면 수단으로 달려가 타이어 공장 운영 실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 날은 또다시 폴란드 자동차 공장에 가서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는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같이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있겠어?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다. 만약 김우중이 세계 경영이라며 지구 방방곡곡 현장을 찾아다니며 뛰지 않고 서울에 남아 외환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우가 나아갈 길을 조용하게 찾았더라면 진작 구조조정을 성실히 서둘렀을 것이며, 폴란드의 FSO 자동차 공장을 GM에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그룹 내부의 재정 상태를 체크했다면 이처럼 무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아쉽다. 역설적으로 김우중의 초인적인 부지런함이 오히려 대우를 해체시킨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셋째, 김우중은 관료사회가 변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1970, 80년대 대우가 성장할 때의 관료들, 이를테면 신현확, 남도구, 김정렴, 김용환, 이승윤 등은 모두 일선에서 물러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에는 개발시대의 국장급 또는 그 이하 관료들이 행정부의 책임자로 들어섰다. 경제 관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김우중은 여전히 그들을 손 아래로 보고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가르치려 했다. 나는 이규성 부총리, 진념 장관, 강봉균 수석, 이현재 위원장 등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봤다. 시대가 빠르게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외환위기라는 큰 파도를 겪으며 이들의 사고는 글로벌 수준으로 한두 단계 뛰어올랐다. 여기서 옛날식 논리는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한때 풍미했던 수출 만능주의 시대의 이야기는 설득력을 잃었다. 그들은 밀어내기식 수출을 간파해 대우의 수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김우중 입장에서는 관료들이 의식적으로 자기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했음을 나는 말해주고 싶었다. 거기에 더해 재벌 간의 경쟁에서도 대우는 밀렸다. 실력에서도 밀렸지만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에 너무 밀착한 것이 패착의 원인이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야 간의 권력이 수평적으로 교체되는 변화를 겪었다.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처럼 권력이 집중되는 시기는 지나갔다. 시장에서 밀리면 정치 권력이 이를 막아줄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김우중이 해외에서 마지막까지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 자동차 기업만은 경영하고 싶다든지 사법 처리를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한 것은 아직 옛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대우의 해체를 바라보면서 세계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음을 절감했다. 김우중 같은 출중한 기업인도 이런 변화의 큰 소용돌이를 읽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했다. 대우의 실패에서 우리 세대가 한 가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기라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창업 과정에서 신화와 같은 많은 이야기를 남겼지만 그것은 결코 지금 세대가 참고할 영웅담이 아니다. 단지 한 시대의 번복이었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를 뛰어넘는 용기와 지혜다. 네, 이렇게 이제 안기 부장, 국정원장으로서 북한 방문에 관련된 개인적인 생각과 김우중의 대우에 관련된 당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야기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